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제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변동성 하락입니다. 우리 시장은 초반에 고점을 기록하고 장 초반 의외의 하락을 했는데 장 후반에 딱 절반만큼 회복해서 끝났습니다. 해외 시장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패턴인데 초반에 급락 후 바닥에서 지지면서 오후에 반등하는 모습이었죠. 이런 장중 흐름의 패턴은 모두 변동성을 끝까지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렇게 되면 이번 만기까지는 추세는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갭 상승 출발했는데 현물을 갭 상승 시켜서 띄워놓게 되면 초반에는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 5분이 중요한 게 최근 변동성을 워낙 죽여놨기 때문에 호가 공백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물 매수가 조금만 들어와도 신고가를 쉽게 갱신할 수 있고 또 반대로 호가가 쌓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쿼드러플 옵션 만기주에는 웬만해서는 초반부터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죠. 초반은 차익 거래자들이 사냥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식 거래자나 파생 거래자나 똑같습니다. 넉넉하게 스탑로스를 잡았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내 물량만 스탑로스 시키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제는 페이크도 있었어요. 외국인이 현물은 초반에 매도를 했지만 선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그냥 뭐 별거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초반에 고점을 기록하고 나선 줄줄 밀렸죠. 결국 외국인들도 선물 매수를 매도로 꺾었는데 이것은 대만 증시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대만이 상승하면 4주 연속 상승이죠. 근데 아무래도 부담스러웠던지 월요일 시가 이후로 순식간에 마이너스 1%가 넘는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대만 증시를 눌렀는데요. 물론 그 뒤로 절반 이상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그 푸닥거리를 하고 나서 시장이 안정을 찾게 돼요. 어쨌든 오전 11시 40분까지 처음에 기록한 고가 435.95에서 431을 깨도록 눌렀으니까 만기주 치고는 절대로 적은 양을 누린 게 아닙니다. 꽤 많이 눌렀어요. 하지만 옵션 가격은 또 하루 종일 죽었습니다. 이는 여러 차례 이야기한 이번물의 특징,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미결제 약정이 부족하고 아래쪽으로는 풍부하기 때문에 롤링업 수요가 많은 상방으로만 변동성이 터지고 하방으로는 웬만한 폭락 아니고서는 변동성이 쉽게 안 터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에 외국인들은 그렇게 저점을 찍을 때까지 선물 매도를 하다가 나중에 선물 매도를 싹 걷어내면서 그래도 지수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하나 더. 만기주에는 기관들이 양 옵션 매도를 수량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만기주에는 기관 트레이더들이 먼 외가격부터 이른바 이 조여오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게 결국엔 쇼감말을 한 것이죠. 콜클래스에서 미결제 약정을 집중적으로 늘린지 풋클래스에서 미결제 약정을 집중적으로 늘린지를 보시면 기관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것은 진짜 1분 단위로 계속 모니터해야 되는데 몇 가지 팁을 더 이야기하면 처음 30분 동안 어떤 클래스에서 미결제 약정을 빠르게 늘렸는지를 보고 그리고 거기에 누가 물리게 된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클래스에서 더 이상 옵션 매도가 부담스러워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장이 반등할 거다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콜이고 푸시고 1시간 만에 벌써 2만 계약을 빵 치는데 그럼 뭐 양매도죠. 끝까지. 너무 실전적인 이야기를 했나요? 사실 이런 거는 옵션 트레이더가 아니면 알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시황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시장은 참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옵션 만기주에는 이 주식이 펀더멘털 외적인 이 파생 시장의 수급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본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유로 움직이는 것을 다 일일이 따라간다면 피곤할 것도 피곤하거니와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죠. 그래서 해당 옵션 만기 월물이 이번 월물처럼 변동성을 죽이는 월물이다 싶으면 주식 포지션을 소극적으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개별 종목 단타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추세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집중해야지 이런 대형주를 이렇게 매매해봤자 사실 답이 안 나와요. 반대로 변동성을 살리면서 방향성을 키우는 월물이다. 이게 뭐 상방이면 당연히 주식 매수 포지션을 강하게 가져가야죠. 또 하방이라면 매도를 강하게 가져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파생시장의 수급이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시황을 주식하는 분들도 좀 들었으면 좋겠는 게 이게 다 이해 못할 겁니다. 그래도 가볍게 들으시면서 시장 분위기를 느끼면 내가 지금 뭐 개별 종목 단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시장에서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으로도 좀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또 쿼드러플 위측 만기주에는 또 챙겨봐야 될 게 또 있어요. 바로 6월, 9월 선물 스프레드입니다. 롤오버를, 그러니까 6월물 선물 포지션을 9월물로 옮겨야 되는데 이거를 어느 단가에서 하느냐가 다음 9월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을 파악할 수 있는 힌트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롤오버를 많이 한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을 그대로 9월로 옮긴다는 얘기죠. 근데 롤오버를 적게 하고 이번 물에서 최대한 청산을 많이 한다. 이렇게 된다면 내가 9월은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만약에 선물 매수가 있어요. 그런데 9월물도 선물 매수를 갖고 가려고 하면 당월물을 매도해서 선물 매수를 치워내고 차월물을 선물 매수하는 스프레드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당월물을 차월물로 다 갖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 선물 스프레드를 그대로 매수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번 물에는 절반 자르자. 그러면 9월물을 매수한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차월물 스프레드가 강세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당월물을 매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차월물은 매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물 스프레드를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말을 잘못했네요. 당월물 매도를 갖고 있으면 차월물 스프레드를 차월물을 매도를 갖고 가려면 선물 스프레드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당월물을 사고 차월물을 매도하니까요. 그런데 당월물에 내가 매도를 갖고 있는데 차월물은 매수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스프레드 매매를 아예 안 합니다. 그러면 스프레드가 되게 빠르게 개선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오늘은 선물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0.5예요.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내일 선물 스프레드가 어디서 거래가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0.5 이하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7 이렇게 거래가 되면 시장을 다음 9월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0.5, 0.4, 마이너스 0.3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가 개선이 된다 그러면 다음 9월을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드의 증감을 보면서 스프레드의 개선 혹은 계약 이렇게 여부를 좀 파악하는 것이 다음 물에 대한 그 투자자들이 심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롤오버를 해석하는 방법은 아주 오래전에 그 우리투자증권의 그 최창구 연구원이 그 최창구 연구원 전역한 지가 언젠데 아무튼 그 양반이 이제 정리해 놓은 리포트가 있는데 제가 이거 뭐 어딘가 하드디스크 어딘가 굴러다니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리포트가 참 정석적으로 거의 한 30페이지가 넘는 리포트인데 스프레드 매매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 놨어요. 근데 한참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핵심은 그겁니다. 스프레드 매매를 보면서 차월물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떠한지를 파악하자. 그게 이제 요점입니다. 자, 내재 변동성도 장 초반에 435 넘길 때 잠깐 올랐다가 이후로 변동성을 다 죽였어요. 시장이 내려도 변동성이 죽었다는 그것은 시장이 내려갈 때는 미결제약정 환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르는 게 지금 더 위험해요. 기관들은 뭐 양옵션 아까 얘기한 대로 장시 잡고 1시간 만에 벌써 2만 개씩을 콜 때리고 풋 때리고 해서 오늘 그냥 변동성 매도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은 장 초반 난데없이 음봉이 세게 나왔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딱 마이너스 0.5% 찍고 나서 스트레이트 반등을 합니다. 바닥을 찍고 독일 닥스 기준 15,730 신고가를 기록했죠. 그리고 나서 막 한참 횡보하다가 마감 무렵 살짝 눌렸는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변동성 매도장입니다. 유럽도 다음 주 금요일에 옵션 만기를 맞이해요. 근데 이번 물 특징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끝까지 변동성 매도 주기. 이럴 때 매매가 참 힘든데 어쨌든 증시는 그렇게 눌리면 당긴다라는 흐름이 이어졌고요. 또 반면 통화시장이나 커머디티 시장은 유럽 세션에서는 나름 조용했습니다. 하나 특이한 거 좀 있었어요. 그건 좀 얘기할게요. 옥수수인데요. 이 농산물이 참 어려운 게 아시아 세션에서
갭으로 3%를 띄우고 뭐 거의 3.4%, 뭐 5% 이렇게 3.5% 그렇게 이제 올라가요. 근데 그렇게 아시아 세션 초반에서 오버슈팅이 나오고 나서 원래 그렇게 오버슈팅 나오면 그래도 좀 밀리는 편인데 옥수수에 이 숏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뭐 갭에도 당연히 멘붕이 왔겠죠. 그런데 유럽 세션 내내 옥수수 가격이 버팁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세션 시작하니까 그 3%를 한 방에 밀어버립니다. 물론 경험 많은 트레이더들이야 뭐 농산물 거래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겠지만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차트를 갖고 매매하고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또 어떤 그 농산물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비싸게 거래되고 버텼는지 이거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은 변동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손을 대지 않는 게 맞습니다. 기름은 아시아 세션에서 텍사스 기준 70달러를 오전에 찍고 나서 밀렸는데 그 뒤로 계속 밀렸어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일단 70달러를 찍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 목표가 도달하고 나서 밀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다시 66에서 68달러 박스로 내려갈 것으로 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기름 롱 포지션을 이익 실현할 수 있었지만 수량을 많이 잡지 못해서 큰 이익은 없었고요. 다시 66달러에서 68달러 박스로 내려가게 되면 롱을 쌓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주, 지난주까지는 원유 재고에 대한 그 시장의 민감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원유 재고가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시장은 일단은 70달러를 구경한다. 이거에 지금 시장이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원유 재고가 좀 의미 있는 그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저는 장중 방향성에 한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될 원유 재고 만약에 재고 감소로 나왔다. 라면 다시 이제 68달러 이상으로 뭐 70달러 근접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재고가 증가다. 그러면 그날에 한해서는 매수를 최대한 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매수는 단타로 계속 접근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하락 추세가 형성되게 되면 언더슈팅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언더슈팅이 나오면 그 언더슈팅을 극복하는 선에서만 이렇게 단타를 하고 기본적으로는 66에서 68달러 선에서는 매수 단타. 그리고 68달러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70달러 근접할 때 롱 포지션을 청산한다. 이런 스킴으로 계속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구리도 LME 기준 이 만불을 놓고 공방전을 했는데 아직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골드인데 골드가 이제 1890달러에서 지지를 보이면서 시간이 갈수록 상승 추세가 강해져서 결국에 1900달러 회복을 했거든요. 지난주에 미국 고용지표 전후로 변동성을 보인 것들 중에서 가장 큰 회복을 한 게 골드예요. 골드는 다른 자산 대비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고 봅니다. 뭐 테이퍼도 결국에 할 거고 또 달러에 대한 신뢰도도 뭐 떨어지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하기보다는 가상자산 너무 변동성이 컸으니까 골드 자체에 투자하자 뭐 그런 입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서 이번 조정에서 골드가 가장 강하게 반등한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 뭐 채권 시장에 약간 눌림이 있었는데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은 장 시작 전에 나스닥 선물이 유난히 밀렸어요. 본장 시작하고 나서는 오히려 다우가 가장 많이 밀리고 나스닥은 그나마 견고하게 버텼습니다. 다우 지수가 밀린 것은 의외로 굴뚝들, 그러니까 3M이라든지 뭐 캐터필러 같은 그런 게 밀렸고요. 근데 본격적인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고 포지션 조정과 같은 그런 매도가 나왔다고 봅니다. 어쨌든 장 초반은 또 지긋지긋한 변동성 매도가 있었는데 거래가 너무 없어갖고 어제는 이게 좀 뭐지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거래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외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긴 해요. 근데 돌려 이야기하면 그만큼 시장에 변동성 매도자들이 득세한 상황이라서 급등락이 나온 것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므로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응은 차라리 그냥 역주세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보합 출발 후 새벽 3시까지 눌렸어요. 근데 보통 유럽 세션 끝나면 그래도 반등을 주는 편이었는데 새벽 3시까지도 거래량 없이 눌렸다는 것에서 대응이 참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반등 1시간 남겨놓고는 장마감 1시간 남겨놓고 반등을 시작해서 종가는 상당량 회복해서 마감을 했는데 다우의 상승보다는 나스닥이 끝까지 오르면서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장 초반에 테슬라 한 마이너스 3%까지 늘렸는데 아이고 잠깐 끊겼네요. 네. 장마감 1시간 남겨놓고 아이고 여기까지가 아니라 다시 이제 그 테슬라 얘기. 테슬라가 이제 마이너스 3%까지 눌렸다가 장마감
무렵에는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금융주들이 이제 살짝 눌렸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바이오젠이라는 주식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40% 넘게 급등을 했죠. 새벽 2시인가 그때쯤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 이야기 나오면서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알츠하이머 테마 주식인 일라일리도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바이오 지식에 대한 이 순환매가 돌게 됐어요. 저는 사실 바이오 섹터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저거 한 방으로 일단은 뷰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저 테마가 사라질 때까지는 한동안 바이오주 강세를 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이오주가 만약에 시장을 또 버티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시장이 그렇게 좋을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번 만기까지는 시장 밀리는 거 없다. 그래서 이번 만기까지는 버티고 그 다음에 시장 하락을 좀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도 저 바이오주가 버틴다면 쉽게 당장은 하락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빌 황 주식 중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VIP 샵이랑 파페치라는 주식이 있어요. 파페치는 아직 못 사겠지만 VIP 샵은 이제 마지막 눌림 구간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번 주부터 조금씩 담아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AM 센터 오늘 $55 기록했는데 거래량은 3억 5천만 주밖에 안 돼요. 근데 거래량이 부족한데도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매물이 많이 소화됐다는 얘기라서 저놈들 아직 안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쳐다보지도 않을 주식이지만 저런 밈 주식들을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관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당한 뉴스 하나 있어서 소개했는데 미국 주식 중에 그 비트코인 관련주로 마이크로 스트레치라는 주식이 있어요. 그 회사 여유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어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로 분류되는데 이번에 회사채를 찍는데 목적이 비트코인 매입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아니 발행에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좀 이슈거리가 되지 않을까 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전략 이야기 할게요. 시장은 계속 점진적인 상승을 보일 것이며 변동성은 빠질 것이다 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체크할 부분이 있는데 어제 한국물 ETF인 EWI가 장중에 매도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0.9%를 찍었어요. 물론 오후장에 나스닥 반등하는 분위기를 따라서 마이너스 0.4%까지 하락폭을 줄였지만 어쨌든 매도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길 우리 시장 초반에는 조정의 가능성은 있음이 좀 염두에 둬야 되고요. 지금 435선을 계속 공방을 하고 있는데 저는 435선을 위로 돌파하게 되면 당월물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당월물이야 뭐 푹 때려가면서 이제 쫓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차월물 콜옵션 이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물 매매하기 어렵다고 해서 차월물 옵션을 미리 매도를 했다. 특히 이제 콜옵션을 잘못 매도하게 되면 상당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 물은 내려놓고 보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시장도 지금 지수가 굉장히 매매하기 애매한 구간이에요. 나스닥은 이상적인 조정을 거치고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숏을 볼 수 없죠. 딱히 뭘 매매를 할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돈을 못 벌더라도 시장 참여를 줄이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숏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만기 이후에 숏이 됐든 롱이 됐든 다시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참 오늘은 시황을 쓸 게 없어요. 10일에 발표될 CPI 주목하자는 것도 사실 그때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계속 변동성 매도다. 그리고 435를 넘어가게 되면 당월물 콜옵션은 물론 당연히 뜨겠죠. 그런데 차월물 콜옵션이 뜨는 거에 대해서 주의를 하자. 그래서 차월물 콜옵션 매도 아직은 조심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냥 품매도 단타나 쏠쏠하게 때리는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트레이딩을 쉬어야 될 때는 쉬는 것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